안녕하세요. 최재환입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전 세계 농내장 전문의들한테 매우 특별한 행사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농내장 학회라고 하는 학술 모임입니다. 이 세계 농내장 학회는 전 세계 모든 대륙이죠. 뭐 아시아, 유럽, 그다음에 미주, 그다음에 남미까지 아프리카까지 다 해서 모든 대륙의 의사들이 모여서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농내장 분야의 발전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환자들을 어떻게 더 잘 진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토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학회 특히 올해는 세계 농내장 학회가 출범한 지 이제 한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는 그 10번째 모임으로 그 의미가 매우 깊었고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자, 올해 세계 농내장 학회는 3,100명 이상의 전 세계 각국의 농내장 전문의들이 등록을 했고요. 80개 이상의 세션에서 800개 이상의 연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국가나 학회별로 준비한 심포지엄 숫자만 40개가 넘었고요. 사실 2019년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 농내장 학회와 그다음에 2021년 코로나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 치러진 세계 농내장 학회에서는 제가 강의를 맡았었습니다. 특히 2019년 호주 학회는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국내에 그 젠 농내장 스텐트 수술을 도입하던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강의 듣고 그다음에 수술장 참관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매우 좀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자기 발표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일정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국제적인 경쟁, 자기 나라 마크를 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 같은 분위기가 좀 있고 그 영어가 또 제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비 관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딴 사람들 강의가 좀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는 저 스스로 좀 공부하는데 좀 더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 제가 뭐 강의하거나 발표하는 거 하지 않았고요. 강의를 듣고 이걸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화면에 나오는 제일 상단 왼쪽은 제가 2019년도에 아메드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의 테크닉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자료고요. 위에 있는 여자분은 젠 스텐트 수술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벨기에의 잉겔보그 스탈만 교수님이시고요. 그 옆에는 이제 순천향대 하승주 교수님이십니다. 왼쪽 아래 사진은 호주의 네이탄 커라고 해서 최소 침습 농내장 수술을 보급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선생님인데요. 그 수술장에 함께 저희 한국에서는 저와 분당철병원의 노승수 교수님 그리고 대만과 홍콩의 의사들 같이 참관을 했었고요. 오른쪽 하단 사진은 2년 전에 가상 공간에서 열렸던 강의 자료 사진인데요. 그때는 OCT 혈관 조형 장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학회 뭐 공식적인 홍보 비디오 잠깐 보겠습니다. 딱딱한 얘기를 뒤에 많이 할 테니까 좀 그래도 눈이 즐거울 수 있도록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서 깊은 도시 중에 하나죠. 찬란한 문화 유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의 신전인 판테온, 트레비 분수, 스페인 계단, 뭐 그리고 성 베드로 광장 뭐 이런 것들까지 어느 하나도 눈을 떼기 어려운 그 인류 유산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학회는 그 로마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강연장과 그다음에 이제 모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고요. 로마는 제가 가서 느낀 것이 도시 자체가 뭐 하나의 역사를 상징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저희 센트럴 서울 안과에서는 올해는 저와 김미진 원장님이 참석을 했고요. 사실 진료 시간을 이렇게 비우고 해외 학회를 가는 것이 뭐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뭐 사실 진료 일정과 수술 일정도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도 이런 수준 높은 해외 학회에 참가해서 최신 농내장 치료 동향을 잘 캐치해서 뭐 세계의 어느 농내장 클리닉보다도 더 빨리 저희 환자분들한테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농내장 팀에 황영훈 교수님께서 충남대 교수셨죠? 황영훈 원장님께서 저희 팀에 합류해 주셔서 저희가 학회 기간 중에 저희 환자들 또 잘 보살펴 주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돈 시간 안 아깝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학회장 분위기는 보통 이렇습니다. 뭐 청중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 학회에서도 뭐 저는 이번에 강의를 안 했지만은 대한민국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전히 많은 수고를 하고 주도권을 또 잡고 여러 가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근시와 녹내장 세션, 요거는 학회 중에 있었던 근시와 녹내장 세션, 제가 뒷자리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 녹내장학회 의사들을 빼놓고서는 뭐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희 나라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 저기 좌장석에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서울대학교 박기호 교수님입니다. 박기호 교수님께서는 이번 학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해 주셨습니다. 이 세션은 클리니컬 디베이트 세션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자리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의사들 사이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모두가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좀 더 좋은 솔루션이 없을까 뭐 공유하는 자리인데,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한국 선생님이 한 분 앉아 계세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부산 해운대 백병원의 서민희 교수님입니다. 심지어 좌장을 맡아 주셨습니다. 함께 계신 분들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녹내장 수준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 계신 분은 스탠포드대의 쿨디프 싱 교수님이시고, 그 밑에 웃고 계신 여자분은 하버드 의대의 제이니 윅스 교수님, 유전학의 굉장히 대가십니다. 그리고 안경 쓴 남자분은 아르헨티나의 파비안 러너 교수님이고 전 세계 녹내장학회 회장이셨습니다. 파란색 옷 입은 분은 아마 현재 전 세계 녹내장학회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일 거예요. 녹내장계의 뭐 모두가 인정하는 뭐 대부 같으신 샌디에고 주립대학의 로버트 와인랩 교수님입니다. 아마 우리 서 교수님이 많이 긴장이 좀 되시긴 했을 텐데 맡은 임무를 매우 훌륭하게 소화하시는 거 제가 관객석에서 잘 봤습니다. 저는 녹내장 학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 그리고 또한 멘토 같은 선생님들하고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일 왼쪽 분은 홍콩의 덱스터 룡 선생님이신데요. 홍콩 안과 의사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고요. 가운데 분은 스위스 바젤 대학의 콘스탄틴 구글레타 교수님이시고, 예전에 제가 녹내장의 안혈류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을 쓰고 할 때 그때도 교류가 있으셨던 분이고, 지금은 스위스의 유니버시티 오브 바젤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른쪽 분은 현재 국제 녹내장 수술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타렉 샤라위 교수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의사들을 직접 만나가지고서 하니까 되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심포지움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 교류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어떤 뭐 개인적인 부분이라든지 조금 이 디테일 온라인에서는 물어보기 좀 어려운 것들, 학술적인 토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번 학회에서 들었던 것들을 듣고 왔던 것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시간에 저희가 방송을 다 끝낼 생각이었었는데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그리고 저희가 한 번씩은 저희가 녹내장 TV에서 다뤘던 주제들이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주제를 오늘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운동과 신체 활동과 녹내장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체 활동과 녹내장에 대한 관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니코틴산 아미드의 녹내장 보조 치료로서의 관계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오늘 제가 거기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싱가포르의 비키 크리소스토모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Is exercise the exit of glaucoma? 운동이 녹내장의 출구인가? 라는 제목의 강연입니다. 이분은 녹내장과 라이프스타일 연구의 굉장히 세계적인 대가 중에서 조금 이따 제 강의 중에도 등장하시겠지만 조나탄 크로스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팀에 소속된 과학자입니다. 원래는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같이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싱가포르에 있는 듀크대랑 국립 싱가포르대 분교 같이 합작해서 만든 학교죠. 거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녹내장과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녹내장 운동이 녹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뭐 운동이 녹내장에 도움이 되느냐, 뭐 해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문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한때는 또 녹내장 환자들한테는 뭐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은 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기존의 이런 많은 연구들은 좀 굉장히 좀 단편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특히 환자한테 뭐 설문에 기반해서 일주일에 뭐 저강도의 운동을 몇 분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문에 기초해서 조사를 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신뢰도 자체가 조금 의문을 가지는 의사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말이죠.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 무게감 있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 6월달 한 달 전이죠. 미국 안과학회에서 발행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안과 학술지 중에 하나인 옵탈몰로지에 실린 논문 하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이 연구의 제목은 영국 바이오뱅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신체 활동과 녹내장의 관계의 분석입니다. 참고로 바이오뱅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 영양조사처럼 그 개인들의 신체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해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프라딥 라물루 교수, 이분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녹내장의 역학 부분의 연구들의 굉장히 대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 이외에도 그 하버드 대학의 제이니 윅스, 그다음에 루이스 파스칼, 그다음에 저기 영국의 폴 포스터 같은 분들, 전 세계 녹내장 역학에 전부 굉장히 대가 중에 대가로 인정받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같이 공동 저자로 참여를 한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에서 눈에 띄는 점은 대규모 빅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대상자의 숫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무려 50만 2,489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죠. 이 환자들에서 그 운동량을 측정하고 그것을 환자의 임상 상태와 관련해서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운동량은 기존에 이제 환자가 뭐 자가로 응답하는 설문조사,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라고 하는 IPAQ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도 물론 하고 또 하나는 말이죠. 팔목에다 감는 그 가속도 측정기 엑셀레로미터라고 하는데 이거를 10만 명한테 채웠어요. 아까 50만 명, 전체 군은 50만 명인데 그 중에 10만 명한테는 손목에 착용하는 그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밴드를 일주일 동안 착용하도록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환자의 임상 상태는 안압이랑 그다음에 황반부 OCT, 거기서도 특히 녹내장에 특화되어서 변화가 관찰될 수 있는 신경섬유층 그리고 망막신경철 세포층의 두께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녹내장이냐 아니냐를 구분했고요. 그래서 이것들하고 연관해서 데이터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자, 뭐 갑자기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훅 들어오니까 좀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녹내장 TV를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눈의 이 뒷부분의 안쪽은 망막, 레티나라고 적혀 있죠. 그 망막이라고 하는 얇은 신경막이 벽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 망막은 여러 가지 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그 오른쪽 그림에서 로드, 콘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시세포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빛에너지가 눈으로 들어온 빛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는 그 망막의 중간층에서 여기 아마크린 셀, 바이폴라 셀, 호리존탈 셀 이렇게 있죠. 마치 증폭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증폭이 된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제가 망막 신경절 세포라고 써놨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뇌를 향해서 발사되게 됩니다. 마치 로켓 발사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망막 신경섬유층은 이 망막 신경절 세포에서 발사된 전기 신호가 이 망막 신경 섬유층을 따라서 머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녹내장은 이렇게 세포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정의 자체가 매우 간단해집니다.
이 망막 신경절 세포들이 점진적으로 망가지는 병을 우리가 녹내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녹내장 망막 중에서도 말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황반부라고 해요. 빛이 맺히는 가장 중심 부분이죠. 이 부분을 단층으로 찍고 분석하는 OCT 검사가 이제는 매우 보편적인 검사가 됐어요. 이 황반부 OCT에서는 망막의 두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빛이 들어와서 전기 신호로 바뀐다고 하는 부분은 그 망막 바깥층 부분이에요. 시세포층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망막 내 그러니까 또 하나는 망막의 안쪽 발사대가 포함된 부분이죠. 망막 신경절 세포가 있는 부분, 그쪽은 망막 내층입니다. 그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녹내장은 어디가 망가진다고 했죠? 망막 신경절 세포층이 망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녹내장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 망막 내층의 두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막 신경절 망막 내층의 두께를 측정하면은 이 사람이 녹내장인지 아닌지 혹은 녹내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녹내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을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복잡한 내용인데 뭐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 방송을 저희가 뭐 꼭 일반 시청자분들만 듣는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녹내장 학회 선생님들 그다음에 안과 선생님들이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일반 시청자분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요 뒷부분만 집중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신체 활동의 강도와 녹내장의 유무 혹은 안압의 정도는 관련이 있을까? 이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부터 좀 잘 봐야 돼요. 녹내장이 있냐 없냐와 그다음에 운동의 강도 같은 것들은 별 상관이 없었지만 자, 지금부터는 말이죠. 좀 아까 제가 망막 내층의 두께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망막 내층의 두께가 두꺼우면 정상에 가깝고 얇아질수록 녹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 신체 활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망막 내층의 두께가 두꺼운 것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위에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말이죠. 환자가 설문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 제일 왼쪽 그래프에서 제일 왼쪽 그래프는 로우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운동을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운데는 운동을 중등도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운동을 많이 한다고 응답하신 분들에서는 이 망막 내층의 두께가 좀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설문조사에서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가속도계 측정에서도 그렇게 일관적으로 나타났어요. 자,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요 질문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요거는 뭘 물어봤냐면 환자들한테 자, sedentary behavior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앉아 있는 행동,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 앉아 있는 행동의 비율이 가장 적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0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그 25% 쿼타일 4라고 적혀 있는 건 하위 25%, 상위 25%겠죠.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서는 망막 내층의 두께가 얇게 측정이 됐어요. 이거 상당히 사실 뭐라고 할까 좀 저한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운동을 하면은 녹내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은 자, 이게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고 환자한테 응답을 해서 봤더니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실제로 망막 내층의 두께가 얇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체 활동이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병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뭐 저희가 이제 안과에 살아서 녹내장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그다음에 뇌동맥 협착증, 뇌경색 그런 것들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기만 하면은 그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병들입니다. 이 녹내장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은 특히 유산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일상적인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그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녹내장 환자들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녹내장 환자들에서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그래프가 되게 복잡한데요. 이거 제가 해설해 드릴 테니까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왼쪽 그래프는 가벼운 운동을 한 사람들, 가운데 그래프는 중간 정도의 운동을 한 사람들, 제일 오른쪽은 고강도 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 이 그래프에서 제일 왼쪽은 가장 덜한 경우죠. 이게 기준점으로 삼고, 요거는 이제 하위 25%에서 50%, 요거는 상위 중간에서부터 상위 75%까지, 여기는 상위 75%에서 100%,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죠. 가벼운, 제가 해석해 보면은 가벼운 운동을 제일 길게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망막 내층의 두께가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근데 이 가벼운 운동 그룹을 잘 보면은 가벼운 운동은 그냥 웬만한 시간을 투자해서 하더라도 이게 망막 내층의 두께에 영향을 별로 안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꽤 오래 하고 나서야 좀 도움이 된다라고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자, 반면에 중등도 혹은 고강도 운동은 두 그래프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요거는 이제 운동의 강도라는 거는 우리가 그 운동할 때 심박수 올라가는 정도 있잖아요. 심박수 올라가는 정도, 그리고 환자가 뭐 숨을 많이 헐떡이는 정도, 그런 걸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그렇게 숨을 많이 헐떡이고 심박수가 일정량 이상 올라가는 중등도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의 지속 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라도 망막 내층의 두께가 두껍게 측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격렬한 운동은 운동 시간을 좀 짧게 하더라도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말이죠. 중등도와 고강도 운동이 그 저강도 비해서는 조금 더 녹내장 환자들한테 녹내장의 구조적인 부분을 보존하는 데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요 그래프는 뭐 사실 패턴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아까 팔목에다 감아놓은 그 가속도 측정기를 사용해서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자,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에서도 말이죠. 여기서 가벼운 운동을 한 사람들은 뭐 여기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이 그래프 해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조금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준 편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보면은 가벼운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을 조금 하면은 이제 뭐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오차 범위 안쪽에 증가해요. 이 보이는 폭의 선이 이게 그 가운데 선에 수평선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한 경우에서는 말이죠. 특히 이제 여기서 그 mRNFL이라고 하는 게 있고 MGCIP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요 mRNFL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해부학적인 그래프 중에서 신경 첨유층의 두께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망막 신경절 세포층의 두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게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예민한 지표로 최근에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망막 신경절 세포층의 두께가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한 경우에는 차이가 금방 나요. 그렇게 조금 그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결과가 좋아지더라는 얘기죠. 격렬한 운동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뭐 여기서는 이제 원하는 결과,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그 제일 이제 시간 짧은 거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중등도 혹은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녹내장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녹내장은 좋지 않다는 거,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얘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가능한 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강의, 아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는 비키 선생님의 강의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제가 학회장에서 찍었던 슬라이드하고 연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강의에서 실험하고 관련된 내용도 논의가 됐어요. 실험실 쥐에다가요, 눈에다가 액체를 주입을 해요. 그래서 안압을 많이 올려요. 50mm 머큐리까지 올려서 30분 정도를 방치한 다음에 녹내장성 손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쥐들을 이제 물에 빠뜨려서 수영을 시키기도 하고, 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쳇바퀴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 운동을 시킨 쥐들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은 쥐들보다 이 전기생리학적인 지표가 훨씬 더 잘 빨리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운동이 도움이 된다 얘기했었고, 자 쥐들한테 시켜본 사람 데이터가 아니라 쥐들한테도 시켜보니까 쥐들한테도 그렇게 전기생리학적인 지표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과학자니까 그리고 또 팩트에 기반한 걸 알아야 되니까 왜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하면 과학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조금 더 기본적인 생리학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돌아가서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망막신경절 세포라고 하는 게 여기 있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망막신경절 세포의 주인은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망막신경절 세포고요. 요 망막신경절 세포에서 이렇게 세포의 축삭이 나오고 이게 모여 있는 거를 이제 망막신경 섬유층이라고 보이고 요 끝은 뇌 안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망막신경절 세포 주위에는 교세포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다른 세포들이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망막신경절 세포 얘가 이제 그 주된 우리가 원하는 펑션을 하는 세포죠. 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세포 혹은 이제 애들한테 도움을 좀 주기 위한 세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그 초록색 무슨 뭐 불가사리 같이 생겼죠. 얘는 우리가 성상모세포라고 하는 아스트로사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그거보다 작은 거는 우리가 그 마이크로글리아 이거 한글로 번역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교세포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혈관도 있겠죠. 혈관에서 또 이제 뭐 백혈구가 있고 뭐 백혈구들이 가끔 조직으로 침투하기도 하고 해서 면역과 관련된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겁니다. 세포들은 자 이 교세포들이 말이죠. 어떤 보통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주면 좋은데 이 신경 교세포들이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작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자 여기 표시가 돼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파란색 점들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TNF 알파라고 돼 있는데 TNF 알파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사이토카인입니다. 세포들을 죽이는 어쨌든 주변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주변의 교세포들이 흥분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이토카인들이 분비가 되고 이 분비가 되다 보면은 망막신경절 세포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단순하게 이제 안압에 의해서 안압 때문에 녹내장이 기계적인 손상을 받아가지고 망가지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기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그 안압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단순하게 안압의 수치만 가지고 우리 녹내장의 진행 유무를 뭐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없고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세포 생리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짐작을 해서 거기에 맞는 메커니즘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이 굉장히 헷갈릴 때 말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챗GPT 요새 유행하고 있죠. 챗GPT한테 물어봐요. 제가 좀 아까 보여드렸던 성상교세포, 아스트로사이트와 그다음에 마이크로글리아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들 이런 주변에 있는 교세포들은 흥분을 했을 때 좀 약간 이런 염증을 유발하거나 혹은 뭐 다른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해서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뭐 그것도 녹내장의 기전 중에 하나로 매우 주된 압력에 의한 손상보다 주된 기전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기전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화면 뭐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화면 정지하시고 요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대충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뭐 운동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복잡한 얘기를 했냐면 말이죠.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녹내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얘기하려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은 신경절 세포의 기능적인 회복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성상교세포와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글리아의 액티베이션을 그 활성화를 감소시켜 줍니다. 아까 요 초록색 세포들하고 그다음에 요 주황색 세포들이 흥분하면은 녹내장 흥분하면은
이런 파란색 뭐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해서 신경절 세포가 망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운동은 그런 반응을 억제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쥐 실험을 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이렇게 뭐 안압을 물론 떨어뜨리는 부분 때문에 녹내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그런 그 신경절 세포 주변의 교세포들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녹내장 진행에 도움을 준다. 어떤 면에서는 신경 보호 효과라고 하는 것들, 우리 녹내장 전문의들이 혹은 이제 환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안압 떨어뜨리는 거 말고 딴 거는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운동이 이렇게 신경 보호 효과를 가지는 거 너무나 잘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운동하십시오. 유산소 운동하십시오. 심박수는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 이번에 굉장히 강의에서 잘 전달받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들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이 논문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2013년인가 하여튼 그 보면은 이게 저자를 보면은 비키 크리소스토모우와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조나탄 크로스톤 있죠. 이 조나탄 크로스톤이 주요 저자입니다. 그리고 아마 나온 지 꽤 오래된 논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 실험하고 그런 것들을 비키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분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은 말이죠. 이 녹내장 환자들에서 어떤 산화 스트레스라거나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건 뭐냐면 세포 내에 어떤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런 소기관을 얘기를 하는데 녹내장 환자들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발병 기전 중에 하나로 파악이 된다. 뭐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다음에 이어서 할 다음에 뭐 비타민 B3하고 관련돼서 할 얘기 중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은 제가 다음에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더 복잡한 그림이고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시 미토콘드리아, 정상인의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거나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거나 혹은 뭐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기 쉽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세포의 그 인터널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세포 안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막이 있는데 그 막이 프로톤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이 좀 떨어져요. 기능이 떨어지고 이 ROS라고 돼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유리 산소 라디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활성화 산소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건강 기능 식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의사들 대담 프로에서 활성 산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ROS라는 게 활성 산소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활성 산소가 생성이 되고 그것들이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녹내장이 악화될 수 있다. 뭐 그런 기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강의는 끝났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얘기를 할 게 굉장히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학회장에서 이번 학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회 기간이 나흘인데 뭐 하루는 이제 뭐 로마까지 갔으니까 관광을 조금 했고요. 그 하루 말고 나머지 3일은 거의 학회장에 하루도 빼지 않고 출석해서 강의를 많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 얘기들 앞으로 제가 좀 더 정리해서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탑 클래스의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소식들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고 어쨌든 좀 더 우리가 그 특히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좀 진행성 녹내장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중증 녹내장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뭐 사실은 이게 뭐 교과서야 뭐 사실 뭐 3년 전, 5년 전에 뭐 확립된 사실들만 가지고 써놓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치료하는 거 기다리다가 뭐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최신의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조금 더 제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네, 이 니코틴산 아미드의 전임상 연구 결과. 이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 B3예요. 그거의 고용량 요법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녹내장 전문의들 사이에서 핫토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첫 강의에서 제가 몇 번 이름이 나왔었던 조나탄 크로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인데요.
이분은 호주 멜버른 대학의 교수였고 지금은 싱가포르에 있는 듀크 국립 싱가포르대 연합학교에서 농내장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쏟아내고 계신데 다음번에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일반 시청자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소 낯설고 지루한 주제에 대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농내장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앞으로도 이런 소식들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